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형 차기 구축함인 KDDX의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업체로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지정했습니다. KDDX 방산업체 지정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20일 폴란드를 방문해 폴란드 국방부와 면담을 하며 한폴 방산협력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더불어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수출 사업과 협력 관계가 있는 폴란드 방산업체를 방문해 방산협력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지난달 폭설을 극복하고 전투기 출격을 포함한 공군기지 주야간 전투준비태세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F-16 전투기와 A-10 공격기 등을 출격시키는 한편 무기 숙달과 소규모 부대 전술 등 다양한 분야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형 차기 구축함 건조 능력을 갖춘 방산업체로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지정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방사청이 최종 사업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형 구축함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으로 총 6척을 건조하며 사업비는 7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산업부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의 생산 능력을 갖춘 업체로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업체 선정에서는 방사청과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등 합동 현장 실사단을 최초로 운영했다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산업부의 방산업체 지정이 마무리되면서 앞으로는 방사청이 배턴을 이어받아 KDDX의 최종 사업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방사청은 오는 3월까지 사업 추진 방안을 방추위에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자와 사업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사업자는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상반기 내로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례적으로 업체가 복수 지정되면서 최종 사업자 선정까지 두 업체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유럽 시장에서 K방산의 큰손으로 떠오른 폴란드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K2 전차 2차 이행 계약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방위사업청에서 기반 전력 사업을 책임지는 관계자가 최근 폴란드 국방부와 방산업체를 찾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고 방사청이 오늘 밝혔습니다. 폴란드와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을 위한 막바지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적극적인 지원 행보에 나선 겁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조현기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이 지난달 20일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과 면담을 하고 최근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양국의 방산 협력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세부적으로 K2 전차나 K9 자주포, FA-50 등 양국 방산 협력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무기체계의 운용 유지 사업인 MRO 협력에 관한 내용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청은 특히 폴란드의 신속한 전력 증강을 위해 K2 전차 2차 이행 계약 체결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폴란드 국방부와 조속히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출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양국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면담도 가졌습니다. 조 본부장은 앞으로도 K방산이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기업들이 방산협력 사업의 안정적인 이행을 담당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육군이 전차와 자주포, 장갑차 등이 포함된 기계화 부대를 투입해 아랍에미리트 현지 훈련장에서 한 UAE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육군은 제8기동사단 사령부에서 출정식을 실시하고 성공적인 훈련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신고합니다. 대령 안수록 등 101명은 2025년 2월 3일부로 아랍에미리트 현지 연합훈련 출정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아랍에미리트에서 실시되는 한 UAE 연합훈련에는 육군 제8기동 사단 장병들을 주축으로 해병대 1개 소대가 포함된 총 140여 명의 2025년 UAE 연합훈련 TF 장병들이 참가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대표적인 국산 무기 체계인 K2 전차, K21 보병 전투장갑차, K9A1 자주포 등 장비 14대가 투입됩니다. 네, 사전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하나의 원팀이 되기 위해 철저히 노력을 해왔으며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 K국방의 자존심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출정식에는 출정 장병 가족들이 참여해 편지 낭독을 하며 사전에 실전적 교육 훈련을 이어온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자리를 빛내주셔서 든든하기도 했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잘 하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명품 무기 체계를 잘 선보이고 오겠습니다. 이번 UAE 연합훈련 잘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가서 열심히 대한민국의 이름을 남기고 오길 바란다. 육군 8사단은 성공적인 훈련을 통해 우리 군과 국산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육군 1사단 GOP 대대와 최전방 GP를 방문해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경계 작전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먼저 GOP 대대를 방문한 김 의장은 대대 OP에서 북측을 바라보며 최근 접촉 지역에서의 변화된 상황과 적 도발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후 부분복원 GP 현장을 방문해 과학화 경계 시스템 등 경계력 보강 결과를 확인하고 최전방 감시 경계 작전과 적 도발 대비 생존성 보장 대책 등 제반 작전 요소를 점검했습니다. 김 의장은 적아 상황 변화에 따른 최적화된 감시 경계 작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좌고우면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지난 설 연휴 폭설을 극복하고 전투기 출격을 포함한 공군기지 주야간 전투준비태세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주한미공군 제51 전투비행단은 지난달 26일부터 닷새 동안 오산과 군산 공군기지에서 이번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엔 미 공군 전력인 F-16 전투기와 A-10 공격기 등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선 무기 숙달과 소규모 부대 전술을 비롯해 잠재적 공격으로부터 기지를 방어하는 내용을 포함한 야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훈련 기간 오산 공군기지에는 23cm, 군산 공군기지에는 13cm의 폭설이 내렸지만 훈련은 차질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50일 전투비행단장 윌리엄 맥키번 대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와 자국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정부 출범 후 첫 백악관 정상회견에 나섭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정상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로 현지 시간 3일 워싱턴 DC에 도착했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는 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가자지구 전쟁 휴전 연장 등 중동 정세 전반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에 이어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날 예정입니다. 미일 정부는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기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이달 7일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에 안보와 경제 분야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방위비를 2027년 국내 총생산 대비 2%까지 증액할 예정이란 내용과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와 고용 창출 효과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일엔 백악관에서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를 만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주요 의제는 가자지구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으로 파괴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인근 아랍 국가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요르단과 이집트를 대상국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요르단과 이집트는 물론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미국의 요구에 강하게 반발해온 국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이 러시아에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규모의 병력을 추가로 파병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내용 백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현지 시간 2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AP통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결속이 강화되고 있다며 추가 파병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추가로 파병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인데 이들이 전선에 배치될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이 현대전 경험을 바탕으로 위협적인 존재로 변모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영내의 많은 국가에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란, 북한과의 동맹을 공식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세 나라는 갈등 지향적이고 평화를 지향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미국에 대항하는 동맹을 결성했고 이는 매우 위험한 동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쿠르스크 방면에서 공세를 개시해 러시아군 중앙지휘소에 러시아와 북한군 장교 다수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8월 쿠르스크 국경지대 일부를 점령하고 반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쿠르스크 전선의 정세는 여전히 안개 속에 빠져 있습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이란이 북한의 도움을 받아 장거리 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31일 이란의 반정부 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 첩보를 근거로 이란이 북한에서 넘겨받은 설계도를 바탕으로 사거리 3,000km에 이르는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미사일 개발의 핵심 근거지로 이란 북부 샤우르드와 셈난 인근에 각각 위치한 미사일 기지 두 곳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셈난 미사일 기지에서 북한의 설계에 기반을 둔 시모르그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모르그 미사일의 설계가 북한의 은하-1호 로켓과 유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텔레그래프는 샤우르드 기지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 항공우주군과 방어혁신연구기구 소속 전문가들이 최대 사정거리 3,000km의 고체 연료 로켓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사정거리가 3,000km까지 늘어날 경우 이스라엘을 넘어 유럽의 그리스까지도 미사일이 닿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저항위원회는 이란이 최소 3차례 로켓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핵무기 배치 능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국군복지단 와마트 일산점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최대 규모의 군마트로 경기 서북부 지역 국방가족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육군 구사단 백마회관 맞은편 신축 영해마트 일산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영해마트 일산점은 현존하는 군마트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국군복지단이 추진하는 거점 단위 영해마트 대형화의 첫 사례입니다. 그동안 도심지 영해마트에선 긴 대기 시간과 내부 혼잡, 물품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복지단은 거점 단위로 대형 영해마트를 신설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작인 일산점은 1,190제곱미터 360평 규모로 2,140여 개의 군마트 입점 품목들을 전부 취급하고 있습니다. 장병 선호도와 시장 트렌드를 반영해 선정한 신규 제품 580여 개 역시 포함했습니다. 제 부대 숙소도 가까이에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의 가짓수가 많아서 선택의 폭이 또 넓어졌습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도 눈길을 끕니다. 모바일 웨이팅 시스템을 구축하고 별도의 고객 대기실을 만들었습니다. 또 교환과 환불 서비스를 전담하는 고객 만족센터를 군마트 최초로 운영합니다. 영해마트 일산점 개점으로 경기 서북부 지역 국방 가족들의 접근성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외곽에 많이 있으니까 한 3, 40분은 차를 탔어야 되는데 15분이면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마트가 너무 크고 평소 마트처럼 물건들도 너무 많고 제가 좋아하는 과자류도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국군복지단은 현재 복지시설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영해마트를 리모델링하거나 신규 개점하고 있습니다. 와마트 일산점 개점을 시작으로 거점 단위의 대형 영해마트를 단계적으로 신설하여 고객과 직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군 장병 및 국방가족, 예비역 및 국가유공자 등 모든 고객들의 복지 서비스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군복지단은 기존 군마트의 틀을 벗어나 복합 쇼핑 공간으로의 변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지난해 164회 방추위를 통해 K2 전차의 4차 양산분해 국산 변속기를 장착한 파워팩을 탑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내 방산기술 자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됐는데요. 오늘 방산톡톡 시간에는 국산 변속기 개발을 맡아온 업체를 찾아 개발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 의미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무려 20년이나 걸렸습니다. 이런 변속기 기술은 세계에서도 몇 나라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방추위에서 K2 전차 4차 양산에 국산 변속기 적용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변속기를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일반 차량용 변속기와 그리고 궤도 차량용 변속기의 차이점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차량에 들어가는 변속기는 엔진으로부터 나오는 속도를 변속시키는 기능만 하는 게 일반 변속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궤도 차량용 변속기는 일반 차량용과 동일한 변속 기능은 기본이고 거기다 추가하여 조향, 제동, 심지어 냉각 기능까지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변속기이거든요. 특히 이제 조향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차량은 핸들을 돌리면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궤도 차량의 조향, 즉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변속기에서 나가는 출력, 좌측으로 나가는 출력과 우측으로 나가는 출력의 속도를 좀 다르게 하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의 속도를 빠르게 하면 좌회전이 될 거고 왼쪽 속도를 빠르게 하면 우회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좌측으로 나가는 속도와 우측으로 나가는 속도를 똑같이 해서 반대로 돌린다면 제자리 선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변속기가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제동 장치 같은 경우는 전차의 중량이 상당히 무겁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사를 내려갈 경우에 급제동을 하면 부하가 엄청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기계식 브레이크로서 다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체 감속기라고 해서 유체의 힘으로 일정 가속, 가부하 상태에서는 감속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계식 제동 장치가 수행을 해서 기계식 브레이크의 마모나 수명을 길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합형 제동 장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험 항목이 사실 내구도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내구도 시험이라고 또 하면 전차에서 변속기가 적용돼서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성능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시험인데 실차의 운영 조건보다도 훨씬 가혹한 조건에서 내구도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 내구도 시험 프로파일이 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복해서 320시간 주행할 때까지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320시간은 실차 조건에서 이렇게 환산하면 주행 거리로는 약 9,600km가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시험하고 약 30분 쉬고 이런 타임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시험하는 조건은 엔진과 변속기가 결합돼서 파워팩을 구성해서 전차에 탑재가 되잖아요. 그런 동일한 조건으로 엔진으로부터 들어온 출력이 변속기 출력으로 양쪽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나가면 결국은 전차의 차바퀴로 나가잖아요. 뭐 종경사, 행경사, 또 가속, 속도 뭐 이런 것 따라서 오르막 올라갈 때는 엄청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좌우 동시에 주기도 하지만 한쪽에만 부하를 더 많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모두 시뮬레이션해서 시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과 변속기의 결합 방식이 크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T자형과 U자형이 있습니다. 우리 K2 전차의 엔진과 변속기는 U자형으로 결합되는데요. 엔진으로 나온 출력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서 평행하게 붙은 상태에서 U자로 연결해서 변속기로 오는 그렇게 적용이 되고 K9 어떤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출력해서 바로 나오면 변속기가 바로 직결돼서 이렇게 T자형으로 구성해서 연결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어떤 차체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할 거냐에 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우리 여러 종류의 궤도 차량용 변속기를 이렇게 개발해서 생산해 왔는데 K2 전차 변속기가 어떻게 보면 최초로 우리 국내에서 독자 연구 개발한 이렇게 변속기이거든요. 독자 어떤 기술로 개발한 변속기야만이 어떤 앞으로 다른 사업의 확장성 또 수출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변속기 기술은 세계에서도 몇 나라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산 변속기가 이번에 내구도 시험을 거쳤고 또
4차 양산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대로 수출할 수 있고 이 기술을 응용해서 다른 무기체계 K9급 그리고 K21급, K200급 이런 어떤 변속기들에도 우리 국산 변속기 개발 기술을 활용해서 모두 우리가 자체 기술로 변속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보했다는 데 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군사 365. 먼저 2월 7일로 가보겠습니다. 1972년 2월 7일, 1965년 남베트남에 파병된 해병 제2여단 청룡부대가 1972년까지 총 55회 여단급 작전을 수행하고 귀국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71년 4월 23일, 한국군이 철군 계획을 미국과 남베트남에 통보합니다. 1971년 8월 30일 국방부 훈령 71-1호로 1차 철군 명령이 내려지는데요. 1971년 12월 9일 청룡부대 제1진이 부산항에 도착합니다. 1972년 2월 7일 청룡부대 지휘부와 본대가 부산항에 도착합니다. 청룡부대는 해병대의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한국과 베트남의 유대를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따라서 이후 우리 군은 베트남 전쟁에서 얻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전투력이 향상됐습니다. 이어서 2월 12일로 가보겠습니다. 1997년 2월 12일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와 조선여광무역회사 김덕홍 사장이 한국으로 망명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 체제가 동요합니다. 1996년 9월 국가정보원이 황장엽과 접촉을 시작합니다. 1997년 2월 12일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가 망명을 신청하는데요. 1997년 4월 20일 황장엽 일행이 김포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합니다. 2010년 10월 9일 황장엽이 자택에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합니다. 북한 고위층인 황장엽의 망명으로 북한 지배계층의 동요가 발생합니다. 또한 망명한 황장엽은 주체 사상이 김일성과 김정일 숭배를 위한 봉건 사상으로 변질했음을 폭로합니다. 이어서 2월 13일로 가보겠습니다. 1951년 2월 13일에서 16일까지 미 제2사단 예하 제23연대 전투단이 지평리에서 중공군 4개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며 공산군의 공세를 좌절시킨 지평리 전투를 벌였습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51년 2월 11일 공산군이 제4차 공세를 개시합니다. 1951년 2월 13일 중공군 4개 사단이 지평리 일대를 포위하는데요. 1951년 2월 16일 쥐야 간의 공방전으로 미 제23연대 전투단이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지평리 전투는 중공군 참전 이후 유엔군이 공산군의 대규모 공세에 맞서 싸워 거둔 첫 승리입니다. 따라서 유엔군이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해 재반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전쟁에 성공하기 위해선 군사적 승리뿐만 아니라 그 승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공군이 오늘 계룡대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이영수 참모총장 주관으로 2024년 공군을 빛낸 인물과 단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7개 부문에 개인 3명과 단체 4개 팀을 선정해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특히 조직운영 발전 부문을 수상한 공군본부 정훈실 미디어 콘텐츠과는 밤양갱 패러디와 타우러스 실사격을 담은 고프로의 추억 등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며 공군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 공군을 빛낸 단체에 뽑혔습니다. 병무청이 오늘부터 충북 보은에 위치한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2025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시작합니다. 올해 교육은 총 2만 8천 명을 대상으로 12월 19일까지 총 40주 동안 진행됩니다. 교육 소집 통지서는 교육 대상자에게 미리 교부되며 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해 교육과정에 따라 4박 5일 또는 2박 3일간 합숙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국방기술 품질원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 등과 합동으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찾아가는 방산기술 보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점검기관 주사관이 올해 방산기술 보호 통합 실태조사 주요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해 점검 대상 기관의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또 방사청은 설명회를 통해 지원 컨설팅과 향후 주요 일정 등을 소개했습니다. (2월 4일) 기상정보입니다. 서울에 올해 첫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적으로 입추난파가 절정에 달할 정도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서해안과 제주, 울릉도에는 내일까지 강한 눈이 집중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해안과 동해상으로 종일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서해안과 충청, 전라 지역 그리고 동해상에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종일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대구 영하 9도,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5도, 대구는 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작전 기상입니다. 지상작전은 오늘 야간부터 낮은 기온으로 전방 지역에 일부 제한이 있겠고, 항공작전은 구름과 강수로 충청 전라 지역에 강풍으로 해안 산악으로 제한이 있겠으며, 해상작전은 높은 파고로 전해상에 제한이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점차 흐려져 경기, 강원으로 눈이 내리겠으며 금요일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이후 주말에는 서해안을 제외하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당분간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급격한 기온 저하가 예상되니 한파 피해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